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기억하십니까? 네네. 한 번에 이제 순서 보면 2장씩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 약국마다 이렇게 검색해서 줄 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가격도 많이 올라서 뭐 금스크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의료용품 쟁탈전에 참여,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막는 등 의료용품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3월 독일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3만 8천 명에 육박하자 독일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약 3,222억 원을 들여 마스크 600만 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착 예정일에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았는데요. 독일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사태 파악을 위해 배송 추적을 해본 결과 독일로 배송돼야 할 600만 장의 마스크가 정말 뜬금없게도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배송됐다고 합니다. 배달 사고네. 와, 어쩌다 그게 글로 갔지? 근데 어쨌든 증발이 안 돼 다행이긴 하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시 올바른 대로 배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 당국은 마스크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다는 600만 장의 마스크가 행방불명,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케냐 공항에 온 걸 알고 누가 훔쳐갔네. 이 황당한 마스크 분실 사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구매자한테 마스크를 팔았을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네. 독일 당국이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독일 당국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스크를 더 비싼 가격에 판매했을 것으로 추측.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케냐로 배송된 마스크를 케냐의 범죄 조직에 빼돌렸을 거란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공항 직원을 매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케냐 공항 측은요. 지난 2주 사이 저희 공항에 들어온 화물들 가운데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600만 장의 마스크의 행방은 오리무중. 결국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케냐에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을 수도. 아예 케냐에 안 오고 다른 데 가- 간다고? 네. 근데 저쪽이라고 하면 시선이 다 절로 보이니까 그 사이에 빼돌린 거죠. 그런 독일 당국이 조사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송장을 조사하죠. 송장을 보니까 실물을 안 보고. 그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항 직원과 세관과 모든 사람이 다 짠다면 그렇죠. 가능한 얘기죠. 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어진 마스크 행방불명 사건. 대체 누가 그 많은 마스크를 가져간 걸까요? 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러시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 수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 소녀.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 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 수첸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겨울에 전봇대 혀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죠. 살인 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년은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속에서 천종류인 테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게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어머.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놓나? 어쨌든 이 정도면은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리특급 범인은 누구 19, 11일 공개합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무덤의 모모.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심각한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 투어 마케팅이다. 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사라졌다. 이번에 추리해볼 사건은 한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1994년 캐나다 밴쿠버. 재혼한 뒤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금슬을 자랑했던 닉 마시와 리사 마시 부부. 그리고 8월 10일 이 부부는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신혼 미상의 투자자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부는 물론 투자자도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뭐야? 부부는 어째서인지 약속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약속이 취소됐나? 아니면 장소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아내 리사가 본인과 남편의 직장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부부는 깜짝같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리사의 동생이 부부의 집을 찾았을 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자동차와 여권이 그대로 있었고요. 도둑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집에서 납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어. 손 묶었네. 그러니까 저거는 범인이 납치를 하면서 네. 저 여자 리사를 협박한 거죠. 어. 양쪽에 전화해서 어. 휴가 간다고 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또 뭐지? 그거 관련 있는 건가? 자, 이상한 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실종 전에 부부가 했었던 행동입니다. 남편 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해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뒤 내 생일에 전화를 걸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거나 실종 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마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부부가 모종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래. 범죄에 휘말려 범인에게 납치됐거나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말이 투자자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그거 약간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한 부부 실종 사건에 유력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부가 약 7만 달러, 한화 5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립탐정에 따르면 부부가 실종 3개월 전에 카리브해의 케이맨 제도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예치했으며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부부가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맨 제도인가 거기 조세핀 한처.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근데 범인이 타인이든
아니면 부부 스스로가 뭔가 돈에 얽힌 사건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네네. 이 실종을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이거는 좀 중대한 사건인 건 분명한 거죠. 자, 과연 부부는 범인에 의해 범죄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범인이 되어서 희대 실종극을 벌인 걸까요?